박기환과 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 작은 사무실에서 반 형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기환은 사무실을 정리하는 김 사모님이 내려준 카피포트를 유리창으로 비친 오후 빛이 반짝일 때까지 닫고 있었다. 옆에서는 밀크티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고 박기환은 이를 두고 영국식 독약이라 부르며 코를 찡그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잠시 후 반 형사가 병력 같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장 회장 실종 사건 담당인 김 반장과 회의가 좀 길어졌어요. 내가 고개를 들었다. 최근 며칠 동안 뉴스는 한국 굴지의 대기업 장그룹의 회장인 장현우 씨의 실종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지난 주말 아무런 말 없이 사라진 채로였다. 요즘 같은 시대에 증발 같은 게 가능할까요? 내가 물었다. 박기환이 고구마 맛 탕후루를 씹으며 불만스럽게 답했다. 증발? 무슨 뜻인가, 헤이스팅스? 증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스스로 모습을 감추는 것. 둘째, 진짜 기억상실증. 셋째,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하는 것. 자네는 셋 다 불가능하다고 보나? 기억상실증은 결국 누군가 그를 알아볼 테고 시체는 결국 발견되기 마련이죠. 특히 장 회장처럼 유명한 사람은요. 모든 교통 요층지가 감시당하고 수배되면 문명과 싸워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박기환이 작은 접시를 정리하며 말했다. 자네는 한 가지를 간구하고 있어. 범인이, 아니, 이 경우는 자살극일 수도 있지만 매우 머리가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계산했을 테지. 반 형사가 박기환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 같은 분의 의표로 찌르기는 어렵겠죠? 박기환은 작게 으쓱이며 답했다.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정확성으로 접근하니 그럴 가능성은 낮지. 하지만 현대의 탐정들, 특히 한국 경찰은 발자국이나 지문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들었소. 맞아요. 이 사건을 맡은 김 반장은 아주 꼼꼼합니다. 발자국, 먼지, 심지어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도 조사한다니까요. 그럼 박기환이 말했다. 서울의 참새도 그렇겠지만 저는 그 작은 새에게 이 복잡한 사건의 해결을 맡기진 않을 거요. 사건의 개요, 반 형사의 설명. 지난 주말 장현우 회장은 평소처럼 강남의 자택에서 오후 1시에 출근하려 했다. 점심을 먹고 넓은 정원을 거닐며 정원사에게 무언가 지시를 했다. 모두가 평소와 다름없다고 증언했다. 커피를 마신 후 그는 부인에게 잠시 동네에 나가서 편지다 붙이고 산책도 좀 하다 오겠다. 만약 박로엔 씨가 미리 오면 서재에서 기다리게 해줘. 라고 말하고 현관을 나섰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다. 15분 후 키가 크고 피부가 거무튀튀한 수염을 기른 남자가 초인적을 눌렀다. 자신이 박로엔이라고 밝히며 장 회장과의 약속을 언급했다. 그는 서재에서 1시간가량 기다렸지만 장 회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다음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장 회장은 그 후로도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되었고 모든 교통편과 CCTV를 추락했으나 흔적이 없었다. 그의 차는 차고에 그대로 있었고 택시기사들도 특별한 수배가 떨어진 후에도 그를 태웠다는 제보는 없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져 있던 금고가 강제로 열린 상태였던 것이다.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 금고 안에는 막대한 현금과 무기명 채권, 그리고 장 부인이 소장하던 고가의 보석들이 들어있었다. 장 회장은 최근 들어 보석 수집에 빠져 거의 매달 귀한 액세서리를 사들였다고 한다. 박로에는? 박기환이 물었다. 아직은 불러조사만 했어요. 하지만 감시는 하고 있죠. 그와 장 회장의 관계는? 사업상 작은 마찰이 있었어요. 박로엔 씨는 작은 벤처기업 대표인데 한 번은 장그룹이 관심 가진 사업을 선점해 가버린 적이 있죠. 하지만 면전에서 다툰 적은 없고 이번 약속도 새로운 스타트업 투자 관련이었다고 해요. 가정생활은? 아주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부인은 바깥 활동이 많지 않은 분이시고 두 분 다 각자의 일로 바빴죠. 정원에서는요? 정원사가 집 옆으로 누군가 장미원 쪽으로 걸어가는 그림자를 봤다고 해요. 서재의 큰 창문으로 장미원에 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 장 회장도 그 길을 자주 이용했고요. 하지만 정원사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정확한 시간도 6시 퇴근 전이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장미원 너머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그 옆에는 보트를 보관하는 데크하우스가 있죠. 혹시 자살을 의심하시나요? 김 반장은 내일 그 연못 수색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환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헤이스팅스, 인터넷에서 장 회장 사진 좀 찾아주겠나? 나는 검색을 해서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박기환은 이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머리는 풍성하고 수염과 구레나룻이 꽤 짙군. 눈썹도 굵고 흰머리와 수염도 보이기 시작했네. 그래서요? 반 형사가 물었다. 애매모호함이 오히려 흥미롭군. 박기환이 중얼거렸다. 추가 증거와 전개. 다음 날 저녁 반 형사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옷이 발견됐습니다. 그날 입었던 정장 상의와 바지가 연못가 데크하우스에서 나왔어요. 집사 확인으로 집에 남아있는 옷과는 다른 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 로헨을 체포했어요. 가정부가 그가 6시 15분쯤에 서재 창문으로 나와 정원을 거닐다 다시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거든요. 그는 처음에 부인하다가 진귀한 장미를 보러 잠시 나갔었다고 말을 바꿨어요. 또 장 회장이 항시 끼고 다니던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발견됐어요. 이대훈이라는 전과자가 그것을 전당포에 팔려고 했는데 경찰에 걸렸죠. 그 친구는 작년에 노신사 시계를 훔쳐서 복역한 전력이 있어요. 그가 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그날 그는 여의도 인근 한적한 공원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잘 차린 신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무언가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반지였답니다. 박기환은 고개를 저었다. 말이 안 됩니다. 첫째, 시체가 없어. 둘째, 전과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반지를 팔 리가 없어. 셋째, 그가 박로엔의 인상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의문이군. 하지만 배심원이 전과자의 말을 믿을까요? 그리고 연못 맞은편에 시멘트 공장이 있다는 정도 주목할 만해요. 시체를 없애기에는 좋은 장소죠. 나는 소름이 끼쳤다. 정말 잔혹한 고맹이군요. 박기환은 우리의 대화에는 관심 없는 듯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갑자기 그는 반 형사에게 물었다. 장 부부는 같은 침실을 쓰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우리는 멍했고 반 형사는 어이없어 하며 웃었다. 그건 확인해 보죠. 박기환의 추리. 다음 날 반 형사의 전화가 왔다. 확인했습니다. 장 부부는 작년 가을부터 별도의 침실을 쓰고 있었어요. 박기환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네. 무엇이요? 내가 물었다. 자네, 장그룹의 주가를 좀 확인해보게. 내가 확인했더니 장그룹 주가가 급락하고 있으며 회계 부정 의혹까지 터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반 형사가 우리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박기환 씨, 어떻게 이걸 아셨죠? 장그룹이 도산 직전입니다. 박기환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 금고가 수상했네. 너무 완벽하게 도난당할 만한 것들만 들어있었어. 보석, 현금, 무기명 채권, 누굴 위한 도둑질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그는 수년간 보석을 사모았어. 하지만 진품을 사서는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했을 거요. 공금을 유용해 진짜 보석을 사고 금고에는 모조품을 둔 거지.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자신에게 작은 앙금이 있는 박로웬 씨를 불러 서재에 혼자 두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는 미리 데크하우스에 숨겨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짐을 빠져나온 거죠. 정원세가 본 그 그림자는 바로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다음 그는 미리 준비해둔 위장을 했어요. 구렌 옷을 받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평소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말이죠. 그가 작년 가을 해외 출장을 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이대훈이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고 일부러 작은 절도죄로 3개월간 복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지문과 얼굴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당당하게 등록된 겁니다. 그가 반지를 버린 이유는 자신이 장현우가 아니라 이대훈이라는 증거를 하나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누군가 그를 찾아도 그는 이미 경찰서 유치원에 안전하게 구금되어 있는 셈이죠. 모두가 수배 중인 대기업 회장을 찾는데 이미 경찰에 체포된 전과자를 의심할 리 없잖나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 박기환은 반 형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가 부인과 침실을 따로 쓴 지가 반년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위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 남자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자신의 변장을 알아챌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을 테니까요. 반 형사는 어얀이 벙벙했다. 그럼 그가 있는 곳은 바로 구치소요. 박기환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수사하는 바로 그곳, 경찰서 유치원에 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장부인을 데리고 가서 그 이대훈이라는 남자를 보게 하시오. 아무리 변장을 해도 평생을 함께한 아내라면 그의 정체를 금방 알아볼 테니까요. 예상치 못한 난관. 반 형사는 박기환의 지시에 따라 장부인을 데리고 서울구치소를 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우리 사무실로 돌아온 반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박기환 씨, 예상대로 장부인을 이대훈 이러는 수감자와 대면시켰습니다. 하지만 박기환이 날카롭게 물었다. 장부인이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남편이 절대 아니에요. 라고요. 그 사람은 키가 2cm가량 작고 목소리도 훨씬 가늘며 오른팔에 있는 흉터도 없다고 합니다. 나는 박기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동요가 스쳤지만 곧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다. 흥미롭군. 그렇다면 우리가 간과한 뭔가가 있다는 뜻이지. 자, 헤이스팅스. 우리가 가진 모든 단서를 다시 살펴보겠소. 박기환은 백판을 가져와 우리가 아는 사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장 회장의 실종, 토요일 오후 집을 나선 후 증발, 부서진 금고, 서재에 있던 금고가 강제로 열림, 보석, 현금, 무기명 채권 등이 사라짐, 박로엔, 사업상 앙금이 있는 인물, 서재에서 기다림, 정원을 거닐다 다시 들어오는 것을 증언했음, 발견된 옷, 연못가 데크하우스에서 장 회장의 정장 발견, 다이아몬드 반지, 전과자 이대훈이 전당포에 팔려고 했음. 그는 장 회장이 연못 방향으로 무언가를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 별도의 침실, 부부가 별실을 쓰기 시작한 지 약 6개월 됨. 장그룹의 재정적 문제, 막대한 공금 유용 의혹, 도산 직전. 문제는 박기환이 백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퍼즐 조각들이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는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오. 특히 이대훈이 장 회장이 아니라는 증언은 우리의 가설에 심각한 균열을 낳았소. 그럼 우리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갔다는 건가요? 내가 실망하며 물었다. 절대 그렇지 않소, 헤이스팅스. 단지 그림이 더 크고 복잡하다는 뜻이요. 우리는 아마도 가장 극적인 장면만 바라보고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연극을 놓쳤을 수도 있어. 숨겨진 동기. 박기환은 반 형사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반 형사, 2가지를 더 확인해 주시오. 첫째, 장 회장이 최근에 들어온 보석들의 정확한 구매 내역과 그것들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감정해야 합니다. 둘째, 박노인과 장그룹의 비즈니스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쳐 주시오. 표면적이 아닌 실제 금융적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며칠 후 반 형사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박기환 씨, 보석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고에 남아있던 보석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모조품이지만 전문가가 확인했을 땐 명백한 위조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노엔의 사업을 추적해보니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해외에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되어 있죠. 흥미롭게도 장그룹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된 시기와 박노엔의 회사들이 생긴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박기환의 눈이 반짝였다. 아하. 그러면 장 회장이 보석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우리의 첫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맞았지만 방향이 틀렸던 것이요. 그는 보석을 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을 박노엔을 통해 빼돌린 것이요. 모조 보석을 금고에 넣어두고 진품을 산 것처럼 가장한 거지. 그런데 왜 그런 복잡한 수단을 쓴 걸까요? 내가 물었다. 2가지 이유가 있어, 헤이스팅스. 첫째, 회장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남편으로 보이는 것.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요. 누군가요? 아마도 장부인이요. 박기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부인의 그림자. 박기환은 장부인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장부인은 본래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고 그녀의 결혼 지참금과 명의로 된 재산이 장그룹 초기 자본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평소에는 관여하지 않는 듯 했지만 그룹 내부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재정적 위기가 닥쳤을 때 박기환이 추론을 시작했다.
장 회장은 가장 먼저 아내의 재산을 걸어야 했을 것이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죠. 혹은 아내 몰래 그녀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장 부인이 이대훈이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이 기억나오. 박기환이 말을 이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어. 첫째, 정말로 그가 아니기 때문이거나, 둘째, 그녀가 그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모두 그 함의를 이해하며 숨을 죽였다. 당신은 장 부인이 이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반영사가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소. 하지만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녀가 별도의 침실을 요구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오. 작년 가을, 바로 장 회장의 재정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와 맞아떨어지요. 그것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경고였을 수도 있어. 혹은 그녀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박노웬의 진실. 박기환은 박노웬을 다시 불러들였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박노웬 씨, 당신은 장 회장과의 약속날 서재에 혼자 있었어. 그때 당신은 정말로 장미를 보러 나갔을 뿐인가? 박노웬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흥미롭군. 박기환이 말했다. 그런데 우리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최근 해외에 여러 법인을 설립했어. 그리고 그 법인들로 장그룹의 자금이 상당수 흘러들어갔지. 박노웬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당신은 장 회장의 공범이었어. 박기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당신을 통해 자금을 빼돌리도록 도왔지.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장 회장이 사라지자 모든 증거가 당신을 향하고 있어. 당신이 금고를 턴 범인으로 혹은 장 회장을 해친 용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거요. 박노웬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지시만 따랐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는 제게 내가 사라지면 너는 잠시 의심을 받겠지만 결국 무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금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였어? 장 회장은 어디에 있어?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는 그저 연못 근처 데크하우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빠져나갈 것이라고만 말했어요. 그 뒤 항방은 저도 몰라요. 그가 이대훈이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박기환은 박노웬의 말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듯했다. 그는 이제 장 회장의 계획이 훨씬 더 정교하고 박노웬마저 속일 만큼 비밀이 많았다고 생각했다. 진범을 향한 최후의 추리.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놓이기 시작했다. 박기환은 우리를 불러 모아 그의 최종 추리를 설명했다. 신사숙녀들, 이제 진실을 밝히겠소. 장현우 회장은 막대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했소. 그는 아내의 재산까지 위험에 빠뜨렸고 결국 파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소. 모든 자금을 빼돌리고 증발하는 것. 그의 계획은 이랬소. 박노웬을 통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다. 보석 수집을 가장해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며 자금 유용의 흔적을 은닉한다. 실종 당일 데크하우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등으로 도피한다. 이대훈이라는 배우를 고용해 자신이 연못 방향으로 반지를 버리는 듯한 연기를 하게 하고 체포되게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자살했거나 극적으로 도피했다는 증거를 남긴다. 하지만 박기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복잡한 계획에는 치명적인 오점 하나가 있었소. 바로 그의 아내 장민경 여사였소. 장 부인은 평소부터 남편의 재정 상태를 의심하고 있었소. 별시를 쓰는 것도 그 때문이었지. 그녀는 남편의 계획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오. 그리고 그녀는
그 계획을 뒤흔들기로 결심했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조바심나게 물었다. 그녀는 아마도 남편이 데크하우스에서 옷을 갈아입은 직후를 노렸을 것이요.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피하기 바로 전에 말이요. 그녀 혹은 그녀가 고용한 사람이 그를 막아섰을 거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다툼, 아니면 더 심한 일이 벌어졌겠지. 당신은 장부인이 남편을... 반영사가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아니면 그녀는 남편의 도피를 돕는 척하다가 그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유인해 감금했을 수도 있어. 그녀의 목적은 돈이었을 거요. 빼돌린 막대한 자금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혹은 단순한 복수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연못가에서 발견된 옷은? 내가 물었다. 장 회장이 갈아입고 버린 것이 맞소. 하지만 장 부인은 그 옷을 데크하우스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훨씬 더 드라마틱한 증거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연못가에 놔두었을 것이요. 마치 그가 연못에 투신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대훈이 장 회장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한 이유도 반영사가 깨달은 듯 말했다. 그 진술이 오히려 그녀의 결백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사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였군요. 정확하오. 박기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한 것이요. 슬픈 피해자이자 경찰을 도우려는 협조적인 아내의 역할을 말이오. 감춰진 진실. 박기환의 추리를 바탕으로 반영사는 장부인에 대한 은밀한 감시와 금융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었다. 장부인 명의로 된 강원도 산속의 한 외딴 펜션에서 밤중에 식료품을 조달하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또한 그 펜션의 전기 사용량이 최근 몇 주간 급격히 증가했다. 특공대와 함께 펜션을 급습한 결과 지하실에 감dom되어 있던 장현우 회장이 발견되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큰 상처는 없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장 부인은 남편의 도피 계획을 미리 알아챘고 그가 데크하우스에서 옷을 갈아입은 직후 그를 제압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그 펜션까지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을 감금하고 빼돌린 자금의 해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협박으로 알아냈었다. 그녀의 계획은 남편을 영원히 숨기고 모든 돈을 독차지한 뒤 비련의 미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대훈 역시 그녀가 고용한 배우였음이 드러났다. 그녀는 남편의 계획서를 발견하고 그가 이대훈을 고용하려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그 배우를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자신의 연극에 활용한 것이었다.